지구상에는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풍경이 많이 있으며 모양, 색상, 환경 등이 경험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느린 과정을 통해 생겨났고 어떤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 생겨났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것도 있고 수세기 동안 숨겨진 채로 남아있던 것도 있습니다. 그 기원은 항상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능은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볼 수 있거나 설명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장소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문다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데린쿠유. 땅속에 숨겨진 도시 터키 중부의 카파도키아 지역 아래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복잡한 지하 구조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이 지역의 부드러운 화산암에 직접 새겨진 도시입니다. 깊이는 85m라며 최소 18개의 층이 수직으로 분포되어 있고 좁고 가파른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현대 기계 없이 손으로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고고학적 논쟁의 대상이다. 주민들은 안쪽에서 옮길 수 있는 원형 돌로 입구를 닫을 수 있었는데 이는 잠재적인 침략자나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는 확실한 방어 기능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내부 체계에는 생활공간, 창고, 마구간, 주방, 예배당을 위한 별도의 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표면에서 더 깊은 곳까지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수직 통풍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축 중 일부는 60m라며 지하에서 장기간 생존하기 위한 정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데린쿠유의 총 수용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도시에는 지하수와 연결된 독립적인 수원이 있어 주민들은 장기간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층층이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쪽 층은 동물을 위한 공간, 가운데 층은 사람이 사는 공간, 가장 깊은 층은 보관소나 대피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복도는 의도적으로 좁게 설계되어 적군이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각 층에는 비상시에 전체 구역을 봉쇄할 수 있는 잠금식 문이나 방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데린쿠유와 인근의 다른 지하 도시, 예를 들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카이마클리를 연결하는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데린쿠유가 현대에 재발견된 것은 1963년으로 지역 주민이 집벽을 허물고 본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로 도시의 일부만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과 보존상의 이유로 계속 문을 닫았습니다. 내부 배치, 적용된 공학 지식, 그리고 방어적인 공간 활용으로 인해 데린쿠유는 계획된 지하 건축물의 독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고대 아나톨리아 문명이 갈등, 극한의 기후, 종교적 박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보된 구조적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끓는 사막. 다나킬 저지대는 에티오피아 북동부 아파르 지역 에리트레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격렬한 지질 활동, 극한의 기온, 낮은 습도가 결합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땅은 해발 100m 이상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중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나킬에는 에르타 알레 화산을 비롯하여 여러 활화산이 있으며 이곳에는 끊임없이 용암 호수가 있습니다. 지열 균열에서는 아황산가스나 수증기 등의 가스가 방출됩니다. 토양에는 소금, 유황, 산화철이 퇴적되어
노란색, 녹색, 주황색, 흰색 등 강렬한 색깔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달롤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파르족은 직사각형 블록 단위로 소금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낙타 대상을 통해 더 따뜻한 지역으로 운반합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구 지각의 형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1년에 약 2cm의 속도로 멀어지는 확산 분지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집안 침하, 눈에 띄는 균열, 빈번한 미소 지진이 발생합니다. 달롤 지역에서는 금속염 농도가 높고 pH 값이 0에 가까운 산성 물웅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른 천체의 극한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천체 생물학자와 지구화학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연구에서는 극한의 산성도에 적응한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나킬 토양에는 고대 바다의 증발로 형성된 광범위한 소금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발암 형성은 폐쇄 분지의 진화를 조사하기 위한 지질학적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형의 구조는 또한 표면 근처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소금돔, 화산 원뿔, 온천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다나킬에 접근하려면 공식 허가, 무장 호위, 전문적인 물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활동적인 장소로 가는 경로는 인프라가 없는 지형을 가로지르므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열적 조건, 대기 독성, 토양 불안정성으로 인해 방문객과 기술자가 장기 체류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블루 어비스, 벨리즈의 큰 구멍 벨리즈 해안, 카리브해의 청록색 물 한가운데에 거의 완벽한 원이 펼쳐집니다. 지름이 300m가 넘고 깊이는 120m에 이릅니다. 이곳은 그레이트 블루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양, 크기, 색상으로 인해 이 싱크홀은 지구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중 싱크홀 중 하나입니다. 이 구멍은 충격이나 폭발로 인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 동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적지는 육지에 위치한 건조 동굴의 일부였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바닷물이 오르자 동굴이 무너지고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거대한 원형 구덩이가 드러났습니다. 구멍의 바닥은 물속에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퇴적물, 석회암 형성물, 종유석이 섞여 있습니다. 1971년 탐험가 자크 쿠스토가 자신의 탐험에 이곳을 포함시켰을 때 그 존재가 자세히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심해 잠수의 세계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륙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벽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빛의 통과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정 깊이에 이르면 가스 혼합물이 변하고 질소가 축적되어 지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몇 다이버는 하층을 탐험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굴 주변의 해양 환경에는 생명체가 풍부합니다. 산호초 상어, 거북이, 해면 동물이 바깥쪽 구역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내륙에서는 동물상이 제한적입니다. 깊이가 약 40m에 이르며 짙은 황화수소층이 상류와 하류를 분리합니다. 그 선 아래에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종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탐사에서는 구멍 전체를 디지털로 매핑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 측면 공간, 두꺼운 진흙층으로 덮인 평평한 바닥이 감지되었습니다. 인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고대 동굴 통로의 증거를 발견하여 지질학적 기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레이트 블루홀은 세계문화유산인 벨리즈 리프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당국은 환경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인증된 운영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형성 방식, 깊이, 지하 구조로 인해 해양 싱크홀의 독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규모나 지질학적 역사가 이보다 더 잘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수면 아래의 구멍은 다이버들에게 도전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해파리 호수 팔라우 군도 내의 서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는 매일 수천 마리의 해파리가 태양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바다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파리 호수로 알려져 있으며 바위와 초목으로 이루어진 자연 장벽으로 바다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땅속 깊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태계는 완전히 고립된 채 진화했습니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해파리는 독특합니다. 수천 년 동안 천적이 없어지면서 이들은 물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폐쇄된 환경에 적응한 아종인 마스티지아스 유형의 황금 해파리입니다. 생물학자들은 물속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움직임이 매일 정밀하게 일어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햇빛에 의해 방향을 잡고 그 안에 공생하는 조류의 광합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길이는 약 400미고 최대 깊이는 30미입니다. 표층에서는 산소가 농축되어 있어 해파리와 그 환경에 적응한 다른 종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발 15m 이상 높이에서는 산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깊이에는 황화수소가 고농도로 함유된 짙은 층이 시작되는데, 황화수소는 인간과 대부분의 해양 생물에게 독성이 있는 가스입니다. 방문객은 안전한 구역 내에서 해파리들 사이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품이 물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정부에서 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 방문객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호수는 이 지역의 여러 유사한 수역 중 하나이지만 그 크기와 해파리 개체군의 밀도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수백만 개의 움직이는 표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영우는 폐쇄된 환경에서의 생물학적 적응, 포식자 압력이 없는 진화, 해양 생물과 공생 미생물 간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호수가 고립되기 시작한 것은 약 12,000년 전으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부터입니다. 바닷물이 석회암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내부에 움푹 들어간 곳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생동물은 바다와는 다른 환경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립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해파리 호수는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과거에는 생태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염도나 수온 수준이 급격히 변했을 때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완전히 폐쇄된 해양 환경에서 태양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갇힌 불. 다르바자 분화구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 중심부에는 50년 넘게 땅속 구멍이 끊임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르바자 분화구로 우연히 생긴 발굴지이며 지옥으로 가는 관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름은 60m가 넘고 깊이는 30m에 이릅니다.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불꽃이 솟아나와 밤에는 땅을 밝힙니다. 이 분화구의 역사는 1971년 소련 지질학자 팀이 천연가스를 찾아 이 지역을 굴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업 중 갑자기 땅이 무너지면서 굴착 장비가 지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양의 메탄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중독이나 폭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스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했고 며칠 안에 꺼지기를 바랐습니다. 연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분화구 바닥의 온도는 섭씨 400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화재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은 지하 깊은 곳에서 가스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화재가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소멸시킬 효과적인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화구는 이 나라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다. 관광을 위한 공식적인 인프라는 없으며 전지형 차량을 이용해 비포장 도로를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현상의 독특함에 매료되어 이곳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은 해질녘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불꽃의 빛이 주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입니다. 분화구 주변 지역은 화석 자원이 풍부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고 사막 지역 중 상당수가
탐사와 채굴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바자는 고립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탈출이 영구적인 매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원치 않는 배출물의 통제와 불안정한 지면에서 굴착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0년에 투르크멘 정부는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화재 진압 조치를 평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과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화구를 막는 데는 상당한 기술적 위험과 더불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르바자 분화구는 물리적 장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안내 표지판이나 보안 지점이 없습니다. 가장자리에 가까워서 방문객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국에서는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장소는 여전히 감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르바자 분화구는 계획되거나 설계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질학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 기원, 지속기간,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해 산업사고와 지속적인 자연 배출을 연구하는 데 있어 독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밝은 색상의 강, 찬요 크리스탈레스 콜롬비아 중부, 시에라 데라 마카레나. 국립공원 내에는 계절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강이 흐릅니다. 이름은 카노 크리스탈레스이고 물속에 여러 가지 색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특이성은 광물이나 오염물질 때문이 아니라 강바닥에 사는 식물 유기체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수생식물은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라는 고유 조류종입니다. 우기와 그 이후에는 햇빛에 노출되고 정확한 수위를 유지하면 대량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강바닥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등 강렬한 색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각적 효과는 시간대와 각 구역의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강의 길이는 약 100km입니다. 그 흐름은 일정하지 않으며 항해도 불가능합니다. 색깔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역은 물이 완전히 맑은 얕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색상 다양성에 기여하는 암석 지형, 식물 및 퇴적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카노 크리스탈레스에 대한 접근은 환경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생태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특정 시기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허가받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도보 투어에만 입장이 허용되며 물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나 화학물질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강 주변의 자연환경 또한 독특합니다. 시에라데라 마카레나는 아마존, 안데스, 동부평야라는 세 개의 주요 생태계 사이의 전이 지대입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동물과 식물종이 있는 독특한 생물학적 다양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강바닥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구조 중 하나인 기아나 방패층의 고대 암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위에 생긴 자연적 움푹 패인 곳, 즉 포트홀에 물이 고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색깔을 내는 식물이 밀집하게 됩니다. 강이 침식으로 형성된 이러한 구멍은 천연 색소의 시각적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삼면 화산, 켈리무트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중심부에는 화산이 있는데 그 정상은 세 개의 분화구로 나뉘어 있고 각 분화구에는 다른 색깔의 호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산 단지는 켈리무트라고 불리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가장 독특한 화산 지형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른 칼데라와는 달리 이 세 개의 호수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색깔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릅니다. 색조의 차이는 고정된 색소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호수의 물은 산성도가 매우 높고 바닥에서 방출되는 화산가스와 반응하는 용해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비, 대기산소, 온도와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과 함께 물의 색깔의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파란색, 녹색, 갈색, 흰색, 빨간색, 심지어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조가 기록되었습니다. 세 개의 호수는 각각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서쪽에는 티우아타 음부푸, 티우아타 엠부푸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인 티우누와 무리쿠파이와 티우아타폴로는 얇은 바위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크기와 깊이가 서로 다르고 두 물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에 두 물 사이의 화학적, 열적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칼리무투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활화산입니다. 분출이 잦지는 않지만 마그마의 내부 운동으로 인해 가스가 계속 배출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분화구 속 물을 통해 상승하여 물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호수의 색깔 변화는 내부 활동의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은 지질학적이기는 하지만 그 거동은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세 호수가 모두 비슷한 색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기에는 각기 다른 톤을 채택했습니다. 변화는 고정된 연간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칼리무투는 화산학자, 화학자, 기후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화산 주변 지역은 산악이 많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분화구 가장자리에 도달하려면 표시된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공원에는 3개의 호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당국은 독성이 강하고 가장자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적당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칼리무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특이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화학적 특성을 지닌 3개의 분리된 수역이 공존하는 현상은 다른 활화산계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곳, 나미부 해안 사막이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바다로 끝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에 있는 나미부 사막은 바다로 바로 이어진다. 모래 언덕과 물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독특한 풍경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해안지대는 스켈리턴 해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황무지가 펼쳐져 있으며 영구 정착지가 없습니다.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중 하나로 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높이가 300m가 넘고 대서양에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모래에 존재하는 산화철의 양에 따라 색상은 금색에서 붉은색까지 다양합니다. 바다의 바람은 그 모양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 해안에서는 안개가 늘 끼어 있습니다. 이는 바다의 차가운 공기와 사막의 열기가 상호작용하여 생성됩니다. 이러한 대기 습도는 나미부 딱정벌레와 같은 몇몇 고유종에게 필수적인 공급원입니다. 나미부 딱정벌레는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사진 몸에 물방울을 모읍니다. 해안에는 난파선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조건, 강한 해류, 그리고 시각적 기준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선박이 구조될 수 없을 정도로 좌초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중 일부는 모래 속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어서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몇 시간 만에 완전한 탈수증에 시달렸습니다. 모래 언덕과 바다 사이의 땅은 불안정합니다. 표시된 도로는 없으며 특수 차량이나 항공편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광산 캠프와 보호구역이 있어 몇몇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해안 미기후에 따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 일부 지역을 따라 자연보호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 지역은 적응 연구에도 관심 있는 곳이다. 자칼, 갈색 하이에나, 파충류, 작은 포유류 등의 동물은 해변의 바다가 남긴 유해를 이용하기 위해 야행성 습관과 특정 식단을 발달시켰습니다. 식물은 안개로부터 수분을 포착하고 모래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사막과 바다 사이의 시각적 경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환경을 구분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모래가 물속으로 직접 떨어지고 파도가 장애물이 없는 바닥에 부딪힙니다. 점진적인 전환 없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남이부 해안은 서로 반대되는 두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충돌하는 독특한 사례가 됩니다. 죽음의 늪, 데드블레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 중 일부에 둘러싸인 나미브 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 데드블레이로 알려진 건조한 계곡이 있습니다. 이름은 죽은 늪을 뜻하며 수세기 전에 물과 완전히 단절된 고대 습지를 가리킵니다. 그 장소는 딱딱하게 굳은 흰 점토로 이루어진 토양과 잎이 없는 죽은 나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없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풍경은 계절에 따라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던 차우차브 강의 흐름이 변화한 결과입니다. 약 600년 전 움직이는 모래 언덕이 물의 흐름을 막았고 데드블레이는 모든 물 공급원과 단절되었습니다. 식물은 곧 죽어버렸지만 죽은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극심한 건조 기후로 인해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데드블레이에서 보이는 나무는 돌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600년에서 8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검은 줄기는 수세기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타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에 습도가 부족하여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분해를 촉진할 수 없습니다. 물이 사라진 이후로 변하지 않은 일종의 천연식물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데드블레이의 토양은 단단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물이 축적되었던 점토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자 주변 모래 언덕의 강렬한 붉은색과 하늘의 파란색과 대조되는 밝은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색조와 모양의 조합 덕분에 이곳은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긴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둘러싼 모래 언덕의 높이는 300밀리미터가 넘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에서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쌓여서 끊임없는 해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고정해줄 식물이 없습니다. 듄 포시유나 빅데디 등 일부 전망대는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정상에서 전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데드블레이에 가려면 공원 입구에서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코스의 마지막 부분은 깊은 모래 위를 달릴 수 있는 차량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밸리로 가는 마지막 하이킹은 햇볕이 가득한 넓은 평원을 가로지르므로 방문객은 자외선 차단제와 충분한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데드블레이에는 영구 거주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갈, 곤충, 작은 새 등 사막에 적응한 몇몇 종이 가끔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늘과 먹이원이 없기 때문에 대형 동물군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데드블레이는 수세기 동안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사막의 확장으로 인해 강 생태계가 파괴된 느리고 확실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으로 물이 사라졌을 때와 모든 요소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그릇, 항아리 평원 라오스 북부 고원지대의 낮은 초목으로 덮인 완만한 언덕 위에 수천 개의 석조 그릇이 뚜렷한 무늬 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항아리 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크고 무겁고 바위 블록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키가 3m라고 무게는 수톤에 달합니다. 원래 분포와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석 그릇은 여러 고고학 그룹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은 사이트 1로 300개 이상의 유닛이 들어섰습니다. 익시엥 코왕 지역 전체에서 항아리가 발견된 곳이
어수연꽃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사암, 화강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재료는 발견된 장소의 지질 구조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항아리의 정확한 연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는 우리 시대로부터 500년 전과 500년 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구조물 근처에서 인간 유해, 도자기 조각, 금속 물체가 발견되어 장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론은 없습니다. 일부 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항아리는 빗물을 저장하거나 쌀을 발효시키거나 음식을 보존하거나 화장 후 인간의 유골을 담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처에 무덤과 뼈 잔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장례의식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베트남 전쟁 중 폭격으로 인해 폭발하지 않은 폭발물이 남아 수십 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몇몇 장소는 정리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아리의 운반과 배치는 여전히 가장 수수께끼 같은 측면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중 일부는 알려진 차해석장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토록 정밀하게 조각한 방법이나 고도의 기술 없이 어떻게 상당한 거리까지 옮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도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은 안정적이다. 건조한 기후 조건과 한계절에 집중된 간구량 덕분에 구조물은 수세기 동안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초목수와 제한된 도시화도 고고학적 경관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아리 평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유산의 중요성은 유물의 양과 크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유사점이 없는 물질 문화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에도 있습니다. 그 기원과 기능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얼어붙은 숲속 수중, 카인디 호수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산악지역 해발 2000미라가 넘는 곳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으며 호수 아래에는 숲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차갑고 깊은 물이 길게 늘어선 호수인 카인디 호수입니다. 물에 잠긴 오래된 나무 줄기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 호수는 빙하나 화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 계곡은 1921년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카인디 계곡이 막혀 퇴적물 벽 뒤에 쌓이기 시작한 가을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몇 주 만에 물이 숲 전체를 덮쳐 나무들이 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6도를 거의 넘지 않는 물의 온도는 나무의 분해를 늦추었습니다. 통나무는 기울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보존되었습니다. 표면에서 보면 가지나 잎이 없이 똑바로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많은 가지가 온전하게 남아있어 빛이 좋은 환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는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이 되면 물은 청록색을 띠고 나무 줄기는 물에 잠긴 숲을 배경으로 회색 바늘처럼 솟아오릅니다. 겨울에는 표면이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풍경이 얼음, 물,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나무가 섞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호수의 평균 깊이는 20미고 면적은 약 400미입니다. 이곳에는 영구적인 관광 인프라가 없습니다. 산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는 콜사이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보트 타기와 다이빙은 사전 승인과 엄격한 보호 조건 해서만 허용됩니다. 다른 시대의 땅, 소코트라 섬 예멘 해안에서 300km 떨어진 인도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동일한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소코트라는 작고 고립된 군도 중 가장 큰 섬이며 그 생물학은 수백만 년 동안 독립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곳 식물종의 약 37%는 지구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섬의 지질학적 형성은 2천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각운동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환경 덕분에 많은 종이 경쟁자나 외부 포식자 없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특이한 식물 형태가 우세한 환경이 생겨났습니다. 소코트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용의 피라는 뜻의 드라세나 신나발입니다. 빽빽한 우산 모양의 꼭대기와 붉은색 수지가 다른 나무종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 옆에는 꼬인 구조를 가진 다육식물, 납작한 잎을 가진 관목,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꽃이 자랍니다. 식생은 고도, 바람의 방향, 지하수 가용성에 따라 분포됩니다. 소코트라의 기후는 대부분 연중 건조하고 더우며 몬순의 영향을 받아 짧은 우기가 있습니다. 내륙의 상한지대는 일부 수분을 유지하며 가장 큰 생물학적 다양성이 집중된 미기후가 형성됩니다. 영구적인 강은 없지만 석회질 지형의 동굴과 틈새에 물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동물상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 중에서는 도마뱀, 도마뱀 부티, 뱀 등 다른 생태계에는 서식하지 않는 고유종 20종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척 추동물의 경우 과학자들은 이 섬의 환경에 적응한 수백 종의 곤충과 거미류를 기록했습니다. 해안 지역은 비교적 탐사가 덜 이루어진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해안선에는 맹그로브 숲, 기수 석호, 백사장이 있습니다. 인구는 적고 어업, 목축, 수지 수집 등이 이루어지는 작은 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도 없고 대규모 관광 개발도 없습니다. 소코트라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은 외래종의 도입과 자원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에 의해 규제됩니다. 고립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생태학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코트라의 가치는 생물학적 진화를 위한 자연 실험실이라는 지위에 있습니다. 혹독하고 고립된 환경에 적응한 이들의 생명체는 다른 생태계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에도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일곱 색깔의 산, 비니쿰카페루 안데스 산맥의 해발, 5,000미루가 넘는 곳에 다양한 색깔의 광물띠가 눈에 띄게 배열된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비니쿰카 산은 7색깔의 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쿠스코 남동쪽 빌카노타 산맥에 뻗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개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퇴적물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색깔이 있는 층은 서로 다른 지질 시대에 퇴적된 광물 물질의 결과입니다. 붉은색은 산화철에서 나옵니다. 노란색, 유황, 화합물로부터, 녹색, 녹리석, 그리고 흰색은 석영이나 밝은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줄문에는 다른 축적 순간과 그 색상을 결정하는 특정 화학적 조건에 해당합니다. 오랫동안 사는 두꺼운 눈과 얼음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진적인 해빙 과정을 거쳐서야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지층이 직접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유적지는 지질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비니쿰카에 접근하려면 높은 산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도로는 고도가 4,000미터가 넘는 고르지 않은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날씨 상황은 강풍, 비, 눈 등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고도는 방문객에게 신체적으로 힘든 곳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라와 호수, 나트론 탄자니아 북부, 케냐 국경 근처에는 알칼리성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화학 성분은 생명체가 살기에 거의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트론 호수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도로 염분이 높은 물과 높은 pH, 그리고 호수에 닿는 생물체를 석회화시키는 능력이 특징입니다. 다른 호수와는 달리 이곳은 담수의 공급원이나 물고기의 정기적인 서식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호수의 알칼리성은 근처 화산 언덕, 특히 나트로카보나이트가 풍부한 용암을 분출하는 활화산인 올도이뇨 렌가이 산에서 유출되는 탄산 나트륨과 기타 미네랄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물에 용해되고 열과 강렬한 증발 작용으로 pH 10.5보다 높은 알칼리성 용액을 생성합니다. 수면의 수온은 섭씨 4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생생물이 극히 제한됩니다. 단지 몇몇 종의 조류, 호염성 박테리아, 작은 무척 추동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염도가 높고 고립되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작은 홍학의 대규모 집단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 호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새나 다른 동물이 물속에서 죽을 때 발생합니다. 미네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빠른 탈수와 외부 코팅이 발생하여 자연스러운 미라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흰색이나 회색층으로 덮여 있어 외부 모양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는 석화나 화석화가 수반되지 않지만 조직과 광물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표면이 보존됩니다. 호수 표면의 색깔은 계절과 미생물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조류 군집의 존재와 증발 수준에 따라 빨간색, 주황색, 흰색으로 다양합니다. 강변 식생이 부족하고 강둑의 딱딱한 질감은 건조하고 정적인 풍경이라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호수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는 영구적인 정착지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주변 지역을 방목지로 이용하지만 호수물을 마시거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투어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며 부식성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는 미생물 적응, 염분 증발 과정, 지상 생태계의 극한 조건에 대한 연구 주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의 더위, 알칼리성, 염도, 복잡한 생명체의 부족 등의 조합으로 인해 이곳을 화성이나 달의 환경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는 철새의 둥지와 피난처로서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이한 지형과 공격적인 화학 성분으로 인해 이곳은 지구 표면에서 기록된 가장 극한의 수역 중 하나입니다. 같은 행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들은 모든 논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지도, 규칙 또는 간단한 설명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들이 실제로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